자, 오늘 한국 증시는 기어이 3,100포인트를 뚫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어제 1보 후퇴했다가 오늘은 2보 전진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 이번 썸머 랠리가 연장전에 아직 돌입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아직도 9회 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원래 야구도 9회 말에서 다들 약간 자포자기 내지는 방심하는 그런 찰나에서 득점이 대량으로 터지는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런 9회 말 대량 득점이 왜 나왔는지, 또 언제까지 갈지, 그럼 이제 연장전은 과연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우리 한국 증시가 아시아 전체에서 또 1등 먹었는데요. 전날 최하위권이었던 거에 비하면 이번에는 또 골이 깊었던 만큼 튀어오르는 반등 탄력도 커서 산도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동력이 된 게 뭐였냐? 바로 환율 급락, 유가 급락인데요. 이거는 또 왜 그랬냐? 간밤에 트럼프가 이번 2.2 전쟁이 마침내 휴전에 돌입했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밤 미국 증시 초반에는 사실 이란이 뭐 트럼프를 따라 했는지 아니면 개폼을 잡았는지 하여튼 공습 예고를 한 다음에 뭐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폭격했다는 뉴스 때문에 월가도 여기에 잠시 휘청을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V자 반등이 나온 건 이런 이란의 보복 공격이 뭐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이란이 좀 센 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곧 이란이 항복을 하겠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투항을 하겠다, 이런 반응을 불러오면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뉴욕 증시 장 후반에 갑자기 트럼프가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24시간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국제 유가랑 달러 가치가 동반 급락에 나와버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이 전쟁의 상승분을 한 방에 전부 되돌려 버렸고, 국제 유가는 순간 5%가 빠져버리면서 다시 70달러 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란 측에서 트럼프 휴전 발표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맞다, 그래서 이란이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면 우리도 참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란이 다시 또 그놈의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요런 드립을 쳤다는 게 밝혀지면서 결국 뉴욕 증시가 끝나고 나서도 오늘 우리 개장 전에 미국 선물 지수가 추가 상승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개장하기 전부터 이미 상승 동력이 한 5칸 중에서 4칸 정도가 이미 충전이 된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지난 금요일에 3,000포인트 깨자마자 2거래일 만에 2거래일 만에 오늘은 3,100포인트까지 바로 도장 깨기로 입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9회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연장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리고 심지어 연장전이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모른다고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 당시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과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야구에서 연장전과 증시에서 과열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언제 갑자기 끝나버릴지 이걸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깜깜이 상태라는 거죠. 근데 어제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그대로 개인들이 다 받아냈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외국인하고 기관한테 물량을 였다 하고 떠넘기고 치고 빠지는 전략을 오늘 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8천억 넘게 개인들은 오늘 뭐 차익 실현이든 뭐든 어쨌든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당시 그 코스피 3,300포인트 부근, 그래서 당시에 뭐 4천 간다, 10만 전자는 기본이다, 이딴 소리가 나오던 당시에는 절대 이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개인들이 그냥 단 하루라도 매수를 안 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그런 집단 최면에 다들 걸려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오늘 개별 종목들의 이제 속을 보면 일단 삼성전자가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다가 6만 전자를 뚫고 올라간 거, 이거는 사실 대선 이후 시작된 강세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떤 지수 플레이 차원에서 코스피 상승률에 비하면은 시총 1위 삼성전자랑 2위 SK하이닉스 주식 물량이 너무 부족해, 자기네 포트폴리오 상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가성비 메뉴가 바로 시총 1위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띄우는 바로 요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개별 종목 가운데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에 이제 오늘 가버렸는데, 이거는 최근에 그 카카오페이 급등이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어떤 수혜주, 이런 기대감이었는데, 마침내 그 카카오페이가 벌써 한 2년 넘게 이재명 테마주의 대장주격으로 활약해온 코나아이랑 오늘 이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경기 지역 화폐에 간편 결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카카오페이는 최근에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오늘 하루 거래 정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코나이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좀 이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들이 어떻게든 카카오페이에다가 돈을 받고 싶은데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거래 정지냐. 그래서 막 안달복달하고 막 불안 초조 증상을 나타내다가 갑자기 눈에 띈 게 바로
그 형제지간인 카카오 게임즈였던 거죠. 그럼 이제 카카오페이는 원래 카카오뱅크에서 분할된 거니까 카카오뱅크가 더 연관이 깊지 않냐. 근데 그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이제 은행주라서 시총이 16조나 되니까 아무래도 좀 무거울 것으로 보고 카카오 게임즈로 이제 양대 효과가 몰려들었는데, 그러다가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한가로 또 묶여버리니까 결국 카카오뱅크로 또 양대들이 몰려가서 여기도 장중에 2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배 아파하지는 마세요. 이 카카오뱅크 지난 코로나 때 최고가 94,000원이었는데 오늘 그래봤자 36,000원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요. 여기도 116,000원까지 갔던 게 오늘 상한가를 쳤어도 겨우 이제 23,500원입니다. 고라니. 자, 그래서 어제 라이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생색 정보통이 아니라 하다못해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도 꼭 지난 이야기 이거 먼저 띄우면서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도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뉴욕 증시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가 바로 서클 인터넷 그룹인데, 여기서 지난주에 한국에 출장을 와가지고 한국은행 그리고 국회 기재위 인사들하고 비공개 미팅을 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다음 우리가 세 번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종주국으로는 우리가 G3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순번을 받게 되는데, 이런 정도의 드라이브는 정부의 정말 강력한 의지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여튼 그래서 트럼프 주장대로 이제 이란의 핵시설이 주말 벙커버스터로 박살이 났다. 그래서 핵이 없는 이란은 독이 없는 독사나 마찬가지다. 요걸 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제 풍천장어처럼 보양식 수준 아니냐, 독사가 이제. 그래서 월가에서 오히려 좋아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당 민주당이 어제 코스피 5천 특위를 출범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그 1956년도에 증권거래소가 처음 개장을 했는데, 그 뒤로 지금 한 70년 지난 이때까지 이렇게 집권당이 그것도 정권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특정 지수를 5,000포인트 이렇게 목표로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에 진심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걸 또 외국인들이 상당히 놀랍게 보고 있다. 분명히 어제 라이브에서 얘기했잖아. 자, 그다음 이제 누가 뭐래도 지난 대선 이후 한국 정치 강세장의 동력은 이제 외국인들이었고, 그런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신호등에서 이게 이제 가라는 신호, 서라는 신호, 그래서 초록불, 빨간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환율이라고. 그래서 어제의 경우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2,900포인트대로 다시 떨어진 거고, 그러다가 간밤에 이전쟁 휴전 발표 후에 이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한 상승분을 한 방에 토해내면서 완전히 급락해버리니까 오늘 한국 증시에서 곧바로 또 역동조화 차원의 코스피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달러 가치까지는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정도는, 근데 그 트럼프도 사실 달러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나마 이제 유태인들이 동조를 해줄 때, 최소 묵인이라도 해줄 때, 그럴 때 이제 눈치 보면서 조금씩 이제 손 대는 것 정도는 가능한 그런 영역이 바로 달러 가치입니다. 자, 근데 지난 4월 그 트럼프의 관세 갑질알이 완전히 극단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당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스캇 베슨트 재무장관이 그 유태인들의 명을 받고 백악관 내에 트럼프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던 그 관세견들 전부 진압해버리고 트럼프 전담 마크맨으로 이제 활약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생긴 세 가지 변화가 뭐냐? 바로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협상은 그 스캇 베슨트의 이제 손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스캇 베슨트 재무장관이 트럼프의 입단속을 맡게 되면서 특히 월스트리트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모두 검열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라이브 때 분명 말씀드린 게, 그 뒤로 진짜 트럼프가 주식시장에 어떤 악재가 될 발언이나 아니면 뭐 불리한 그런 발표는 무조건 주말 아니면 뭐 미국 메모리얼 데이, 그리고 지난주 준틴스 데이 같은 휴장일 이럴 때만 하고, 반대로 이제 시장에 호재가 될 좋은 소식은 무조건 평일에 공개를 한다. 그래서 지난 4월 당시 월스트리트 출신 그 스캇 베슨트가 이제 내가 트럼프 아가리에다 재갈을 물렸으니까 걱정 말라는 그런 시그널을 월스트리트에다가 보내준 게 바로 트럼프가 본인 SNS에다 주식 사기 좋은 날이다, 이렇게 처음 이제 올렸을 때 월가에서는 그때만 해도 지랄하고 있네, 너나 실컷 살아 이랬다가 바로 관세 연기 유예 이런 게 발표 나오면서 실제로 월스트리트와 백악관 사이의 어떤 화해를 극적으로 이제 성사시킨 게 바로 스캇 베슨트 재무장관이다. 이게 바로 유태인 장학생 겸 자지 소로스 오른팔 출신 스캇 베슨트의 활약이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스캇 베슨트가 트럼프의 어떤 마크맨을 맡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 바로 금융시장 유동성의 키를 트럼프가 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래서 어떤 트럼프의 면도 세워주면서 유태인들은
이제 늘 그렇듯이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전략에 돌입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심심하면 트럼프가 한 번씩 제롬 파월 잘라버리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매우 구체적으로다가 트럼프가 이제 올 가을에 새 연준의장 인선에 나설 거라고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고 처음 밝힌 게 또 그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었어요. 이 말은 트럼프의 연준의장 교체는 결국 유태인들로부터 이미 허가를 득했다. 그럼 이제 기왕 트럼프가 연준의장을 갈아치웠을 때 월스트리트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야 트럼프는 정치적인 명분이 서고 또 유태인도 그렇고 양측이 서로 이제 체면치레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임기는 원래 내년 2026년 5월까지인데 오늘 밤에 마침 하원 그리고 내일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제롬 파월이 증언에 나서거든요. 근데 요걸 앞두고 트럼프가 여당 공화당뿐만 아니라 야당 민주당한테까지 얘들아 이거 유태인들이 나한테 다 가이드라인 준 거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알아들어라. 이런 뜻으로 이제 흘린 게 바로 트럼프가 본인 SNS에다가 어제 I don't know why the board doesn't override. 이건 우리말로 나는 왜 연준 내부에서 그 파월한테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이제 연준 내부에서 제롬 파월의 그 소극적 금리 정책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이제 파월 찍어내고 그 연준의장 자리를 누군가에게 줄 텐데 거기 연준의장 자리 차지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파월한테 개겨라. 그래서 이제 오버라이드 우리말로 뭐 엎어버려라 솔직히 뭐 이런 식의 비열한 어떤 거리로 만들어 버린 거죠 연준을. 근데 이제 이것도 연준의 독립성 어쩌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누가 시비를 걸 수 있는데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건 이미 유태인들이 결정하는 거고 그 유태인들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됐고 트럼프가 이제 저런 발언을 한 것도 다 그 유태인 장학생인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용인을 한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제롬 파월을 찍어내려는 이유가 뭐냐? 이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바로 트럼프는 그 본인의 그 관세 갑질알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영향을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에 미치지 않고 있지만 실물 경제에 본격적으로 이제 스며드는 이제 3분기 그게 또 이제 재수 없어가지고 여름 휴가철 물가 상승기에 맞물리면은 이게 또 이제 안 좋은 영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연준 금리 인하로 또 이지머니 그런 값싼 돈, 눈먼 돈이 이제 필요하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동성 약발로 달러 약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미국 국채도 밑에 수요가 받쳐주고 그러면서 이 미국 정부 재정 적자를 내가 최초로 이만큼 줄였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성과를 가지고 또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 대선에서 3연임이라고 하기엔 좀 표현이 그래요. 왜냐면 한 번 임기하고 중간에 바이든이 고춧가루 꼈고 그 다음에 이번이 두 번째지만 연임은 또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건 미국 수정헌법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어쨌든 내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승리를 해야 3선 도전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정말로 근데 내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랑 그 공화당이 만약에 과반을 뺏기고 패배를 하면 바로 트럼프도 3선은커녕 그냥 집권 2년차 만에 레임덕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법적으로는 지금이 이제 재선인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깨지면 워싱턴에서 특히 이제 같은 당 공화당에서부터 바로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차기 대권 그 주자들로부터.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는 내년 중간선거가 바로 이제 집권 6년 연장이 달린 거예요. 이게 이제 남은 임기 2년에다가 3선을 하면 추가로 4년 더해지니까 이게 6년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면 바로 정치적으로 강제 은퇴 직행이냐. 이렇게 정말 천국과 지옥의 문이 엇갈리는 본인의 정치 인생 최대의 고비라고요. 내년 중간선거가. 그러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돈이 필요한데 제롬 파월이 눈치도 없이 지금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곳간 문을 안 열고 있어 지금.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런하 반갑습니다. 마치 뭐 다큐의 제목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코스피 3100포인트에도 웃을 수 없는 사람들. 이거는 사실 4년 만에 겨우 오늘 6만 전자 구경했는데 그럼 도대체 코로나 때 다들 외치던 10만 전자는 도대체 언제 가는 거냐. 한 2030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삼성전자 주주분들부터 아직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게 2차 전지인데 코스피 3100이고 나발이고 그래도 반토막도 안 되는 주가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장난 아니라고 하는 이 2차 전지 주주분들의 심정. 그리고 또
단기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버스나 풋옵션 같은 하방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기다리던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코스피 3100에 웃을 수가 없으신 분들인데, 그럼에도 확실한 거는 아무리 우리가 지난 비상계엄 이후로 무려 반년을 한국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터널을 빠져나오고 나서 눈이 부신 이 상태에서 막 흥분이 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한국 증시 강세장이 확실한 바닥을 다지고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연준발 유동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트럼프라는 대형 불확실성 등장에 유태인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 바로 그 트럼프 행정부 최대 요직에다가 자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을 꽂아 놓은 것에 대해서 트럼프 임기 초반부터 계속 제가 추적 관찰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증시는 상법 개정안, 또 30조 규모의 추경,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도입, 또 거기다가 연준발 돈 냄새까지 더해지니까 지금 터널 빠져나오자마자 이제 눈이 부시고 앞이 잘 안 보이지만 그렇다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수도 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그 가전제품 50% 관세, 그 다음에 이제 이이 전쟁의 부작용으로 혹시 우리가 방산 수출에 미국 쪽으로부터 제동에 걸릴 가능성, 그 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앞에 놓인 과속 방지턱들이 그야말로 이제 눈에 뵈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근데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 시각에도 중동에서는 하루 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또 이스라엘에 폭격을 때려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나오고, 하여간 전혀 글로벌 정정불안은 지금 해결된 상태가 아닌데, 그럼에도 트럼프와 유태인들의 콜라보는 결국 낙수 효과 차원에서 우리 한국 증시에도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을 통한 약발은 확실할 걸로 봅니다. 거기다가 개인들의 증시 예탁금이 60조인데 코로나 이후로 최대 규모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이제 죽어도 좋다 막 이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연준 금리 인하 관련해서 트럼프가 일기 정권 당시 연준에 꽂아놨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랑, 그다음에 이제 미셸 보어만 연준 부의장, 이제 두 사람이 아무래도 트럼프의 그 지령, 이게 이제 왜 연준 내에서는 파워를 들이받는 사람이 없냐, 이거를 이제 수행할 인물들로, 그래서 이제 차기 연준의장 자리를 노리는 그 사람으로 지금 월가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시 우리한테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바로 캐치했는데, 이 양반이 연준 민간 대변인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을 정도로 연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고, 그래서 지난 코로나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기에 들어서가지고 이 닉 티밀하우스가 이번엔 빅스텝이야, 그럼 바로 FMC에서 진짜로 0.5% 금리 인상 나오고 금융시장 막 충격이 알아놓고, 그 다음에는 닉 티밀하우스가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이야, 이러면 또 0.75% 금리 인상 바로 나오면서 주식시장 또 날아가고, 이런 이제 활약을 했던 인물이죠. 근데 이 닉 티밀하우스가 오늘하고 내일 의회에 출석하는 제롬 파월이 아무래도 엄청난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연준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내부 총질의 어떤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준 내 트럼프 장학생 두 사람 중에 먼저 미셸 보먼, 이분은 사실 작년 연준 금리 인하 그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대표적인 연준 내 매파적 캐릭터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 앞에서는 또 변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냐, 바로 어제 한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7월 FMC 전에 고용과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를 다 받아보게 될 텐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방으로 제대로 작동하면 나는 연준 금리 인하를 중립 수준에 가깝게 조정하기 위해서 다음 FMC에서도 금리 인하를 지지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트럼프한테 나 좀 보라고 이제 꽃받침으로 하는 소리이고, 나 이제 연준 의장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원합니다, 막 이런 뜻이고, 그래서 7월 FMC가 7월 30일이라서 아직은 이제 35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보통 연준이 뭐 특별한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뭐 특별한 환경이 아니면 6월이나 7월 FMC에서는 금리 인하를 거의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도 6월하고 이제 7월이 그 여름 휴가철이라서 안 그래도 소비자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는 시기인데, 여기서 연준이 금리까지 내리면 물가가 일시적으로 더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이 미셸 보먼은 지금 7월 FMC가 월 말 그 끝에 30일로 잡혀 있으니까 7월 한 달 동안 경제지표 나오는 거 다 보고 나서 그때 금리 인하를 결정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준 내 트럼프 장학생 중에서 차기 연준의장 후보 기호 2번이 바로 크리스토퍼 월러. 이 연준 이사인데 현직으로, 이 양반은 원래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기도 했지만 최근에 미국 경제지표가 뭐 고용이든 소비자 물가든 또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는 소매 판매든 하여간 다 하나같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는 빠르면 7월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최근 자신감을 또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참 미묘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차기 연준위장을 노리는 그런 연준 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이제 한국 증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동향에도 영향을 미칠 건데, 사실은 연준 내에서 경기 판단에 있어서 낙관적인 사람, 이런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의 호의적인 비둘기파가 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가만 놔둬도 지금 증시가 아니라 경기가 좋은데 왜 굳이 중앙은행인 연준이 돈을 풀어주냐? 그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런 처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경기가 좋은데도 그런 처방을 했다가 나중에 경기 나빠지면 그때는 할 수 있는 처방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경기에 대해서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서 빨리 경기 하방 압력을 막고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주장에 도달을 해야 마는데, 이것도 역시 또 반대로 잘 그러지를 않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만 해도 평소 캐릭터가 상당히 좀 시니컬하죠. 그래서 뭐 사케즘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뭐 신중하다는 쪽으로 이제 포장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뭐든지 좀 아끼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은 한국은행은 이제 손발을 잘 안 쓰겠다 이런 주의고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은 경기가 진짜 모든 지표가 다 추락하던 그런 와중에도 부동산 과열을 구실로 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또 취해왔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를 뭐 끌어내리기까지 하면 이거야말로 좀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최대한 눌러버리려면 역시 지역화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라니.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UBS가 오늘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가전제품하고 철강제품에 이제 50% 관세가 부과되는데, 그럼 이제 삼성전자 냉장고 세탁기, LG전자 각종 가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철강 제품은 이미 예고가 됐던 것도, 이런 날 이제 코스피가 3,100포인트를 오늘 뚫어버렸는데, 거기다 또 이제 상호관세 90일 유예된 것도 이제 7월 8일에 종료가 되니까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근데 한국 증시가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리스크 요인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게 UBS의 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UBS는 한국 증시 상법 개정안 관련주들의 기대를 걸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내일 뉴스 6월 12일자 영상에 보시면 여기 떡하니 제목에 있죠. UBS가 그 당시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은 단기 종료가 됐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한국 증시 상승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는 그 외국계 리포트를 제가 전해드렸어요. 여기 이제 떡하니 증거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UBS가 대규모 자사주를 보유한 종목이라고 여기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추천했던 게 미래에셋증권, 휴젤, 키움증권, 강원랜드 이렇게 였는데,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의 경우는 당시 주가 19,000원에서 오늘 한 10거래일 만에 종가 22,300원이니까 한 30% 상승이죠. 자, 근데 이 UBS가 이번에는 어떤 분석을 내놨냐? 앞에 말한 대로 뭐 이이 전쟁이고 뭐고 하여간 이제 우리가 앞에 제가 표현한 대로 터널을 벗어나자마자 앞에 빛 때문에 이제 눈이 부신데, 여기다 중동에서 안개까지 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거치면 다시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대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은 뉴트럴, 즉 중립이지만 선별적 접근 차원에서 두 종목을 체리피킹. 이럴 때 사지 언제 사냐, 이제 우리말로 그렇게 추천한 게 바로 삼성전자랑 KT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차 선호주로는 역시 SK 하이닉스를 꼽았는데, 나스닥에서 HBM 테마가 살아있는 한 이 SK 하이닉스의 HBM 강력한 리더십도 역시 선호할 수밖에 없다. 자, 그다음 이제 최근에 완전 스테로이드 장세 아니면 이제 MSG의 어떤 강한 맛이 느껴지는 상승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유기농이라서 좀 관심이 덜 가는 게 바로 이제 은행주들인데, 근데 여기도 이제 상법 개정안에 뭐 큰 수혜까지는 몰라도 배당 메리트 하나만큼은 어떤 시범 케이스 차원으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처럼 맥쿼리 증권이 K은행주들에 대해서 KB금융지주가 탑픽, 그래서 목표가는 12만원에 투자 의견 아웃퍼폼, 그 다음에 신한지주 목표가 7만원에 투자 의견 역시 아웃퍼폼,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까지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콜했고 목표가 하나금융지주는 8만 5천원,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랑 기업은행은 투자 의견 중립의 목표가가 우리가 18,000원, 기업은행 15,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이제 내일은 6월 25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슴 아픈 한국 전쟁의 그 기념일 겸 이제 한 주의 딱 중간이자 또 내일이 6월의 마지막 수요일인데요. 그럼 이제 오늘 밤하고 내일 밤 의회에 출석해서 증언을 앞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현재 월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럴 때 또 중독말 리스크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 당분간 아침에 눈 딱 뜨면 뭐 미국 증시 3대 지수도 좋지만 당분간은 무조건 하나만 보자. 바로 그게 원달러 환율. 그것도 이제 뭐 서울 환시는 약간 마이너지만 메이저 시장인 뉴욕 환시에서 원달러 환율이 얼마를 기록했는지를 보자. 근데 제롬 파월 연준의 의장이 앞에 말씀드린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예측대로 이번 의회 증언에서 만신창이가 된다. 그럼 당연히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올라가고 그 기대감으로 환율은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고 이게 한국 증시 추가 상승에는 또 보탬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내일 수요일 정부 일정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 4월 인구 동향 및 5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 사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인구 대책은 아직까지 뭐 장관 인선이 좀 미뤄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아직 드러나지가 않았는데 사실 인구 대책 뭐 출산율 제고 같은 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럼 이제 또 기본소득의 연장선상이 아닐까요? 자, 그다음 내일 이제 정부 발표가 송배전 전력망 실시간 통합관제 본격 가동. 이 발표인데 요건 이제 증시에서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전력 테마죠. 그다음에 내일 경제 지표가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하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내일부터 사이닉 솔루션이 공모 청약에 또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MSCI가 드디어 2025년 연례 시장 리뷰를 공개하는데 지난 라이브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번에는 우리 한국 증시가 선진 시장 편입은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 그다음 내일 미국에서 이제 실적은 마이크론이 드디어 1분기 실적 공개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역시 HBM하고 AI 업황을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겸 전 금감원장 후보 김희욱이었습니다.